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반갑고 기쁜 뉴스가 거의 없던 요즘, 그래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지난 주말에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와, 이 수상,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놀랬거든요. 게다가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경사를 맞은 셈인데요. 덕분에 한강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책들이 이미 베스트셀러 상단을 휩쓸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서점에서도 불티나게 팔며 품절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마저 지금 책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K-드라마, K-팝, K-음식, 그리고 K-게임에 이어 K-문학도 전 세계에 확산될 조짐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강 작가가 이번에 받게 되는 상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올해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14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상금과 매달 증서가 수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죠. 다들 아시다시피 노벨상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도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부터 시상하기 시작한 상이잖아요. 올해로 따져보니까 무려 124년이나 됐습니다. 아니, 124년 동안 상금을 계속 줄 수 있었을까요? 특히 매년 5개 부분, 왜 5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 5개 부분에 상금을 주기 위해서 각 상당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원, 따져보면 70억 원 가까운 비용을 쓰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노벨상, 어제 발표된 노벨 경제학상 같은 경우에도 3명이 공동 수상이죠. 이럴 땐 상금을 어떻게 줄까요? 각각 14억 원씩 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금을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n분의 1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요게 자본주의 논리가 도입된 것 같아요. 기여도에 따라 배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벨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연구에 대해 각 수상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5대 3대 2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재밌죠? 아무튼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 매년 70억 원 가까운 비용, 아니 노벨재단은 124년 동안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노벨상을 수상하는 노벨재단의 재테크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노벨상의 종잣돈, 노벨이 노벨상에 써달라면서 남긴 유산이잖아요. 이 유산이 총 3,100만 크로나,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2조 3천억 원이 아니라요, 2,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300억 원? 아니, 매년 70억 원 정도 상금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요거 계산해보세요. 33년이면 바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벨재단에 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거의 없거든요. 한때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까지는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돈이 없어서 상금을 못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노벨재단은 돈을 어디서 마련해서 상금을 매년 이렇게 주고 있을까요? 노벨재단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노벨재단 상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상금은 기본적으로 재단이 1년간 운영한 기금의 이자 수익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상금도 물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이때는 상금이요 3억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14억이니까 거의 5분의 1밖에 안 되죠. 하지만 경기가 좋았을 때는 17억 원까지 상금이 오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금 운영을 매우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때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은 상금복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의 한강 작가가 받은 14억 원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상금보다는 100만 크로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한강 작가는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재단은 이런 규칙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자 수입의 67.5%를 상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이렇게 5개 부분의 수상자에게 상금과 함께 증서 메달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벨상은 6개 부분인데? 맞습니다. 6개 부분이 맞아요. 참고로 어제 마지막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었잖아요. 앞서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테런 S. 모글로 MIT 교수와 사이먼 존스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 이 세 분이 공동 선정됐더라고요. 경제, 사회적 제도가 어떻게 국가 간 번영 수준 격차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화 과정을 경제적으로 풀어낸 점도 매우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노벨 경제학상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경제학상만큼은 노벨재단이 아닌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원래는 없었으나 1969년, 그러니까 원래 노벨상은 1901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거의 70년 가까이 뒤늦게 제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도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재단에 기부한 기금 중에서 출연된다는 거죠. 노벨이 남긴 유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요, 노벨재단이 발행한 2023년 연례보고서를 보면요, 노벨재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62억 3,300만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8,130억 원의 자산을 관리 중이더라고요. 이 자산의 실질 가치, 첫 수상자를 배출한 1901년을 100%로 봤을 때요, 현재는 353%.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매년 70억 원 가까운 돈을 쓰는데도 120여 년 만에 원금을 3배 반이나 넘게 불려놨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노벨재단을 재테크의 고수다, 이렇게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뭐길래? 노벨재단 기금 운영이 목표하는 바는 매우 간단하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여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러니까 상금을 줄 수 있을 만큼만 매년 벌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기금 활동이 대대로 이어지길 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벨재단은 장기적 기금 운영을 통해 지출되는 비용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상금을 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1901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지금과 같은 다양한 투자 수단이 없었던 때에는 어떻게 투자했을까요? 초기 노벨재단의 기금 운영은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였다고 합니다. 노벨이 유언장을 통해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 초기에는 정부 보증이 되거나 튼튼한 모기지가 기초자산인 채권 또는 대출 등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운영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910년에서 1940년대 초반까지 노벨상의 상금은 낮은 채권 수익률과 높은 세금,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과 불황기를 겪으면서 1901년, 그러니까 초기 대비 30%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953년을 기점으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허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재단의 기금 운영 방향이 점차 적극적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 1970년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투자 수익률도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노벨재단의 재테크 비결은 포트폴리오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채권, 안전자산 위주에서 점차 주식, 주동산까지 포함시키면서 변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현재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은 뭘까요? 지금도 부동산? 채권? 아니면 요즘 금이 뜬다는데 금?
놀랍게도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 이 노벨재단에는 기금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전부 공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요. 2023년 절반이 넘는 52%를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재단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넣는 대신 주식을 선택해서 장기적인 안정과 높은 수익률 사이의 격차를 좁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 때때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더 큰 보상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도 있어요. 노벨재단이 밝힌 포트폴리오를 보면 어이구 놀랍게도 헤지펀드가 20%나 됩니다. 아니 헤지펀드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되나요?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이 밖에 부동산은 17%, 채권은 9%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이 노벨재단이 투자하고 있는 지역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스웨덴, 유럽 중심으로 투자해 왔지만 이제는 미국, 이머징 마켓 이런 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노벨재단 매우 본격적인 투자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미들 보고 노벨재단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노벨재단처럼 본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개미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8천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노벨재단과는 달리 개미들은 조금만 손해보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보라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유연함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노벨재단으로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불패신화만 맹신하기보다는 기업들과 동지가 될 수 있는 주식 이런 곳에 여윳돈을 투자하는 그런 현명함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영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올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만큼이나 화제를 모았던 상이 있거든요. 노벨 화학상인데요.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 개발자이자 딥마인드의 최고 경영자 데비스 하사비스. 이분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존 점퍼 수석 연구원까지도 같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딥마인드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 덕분에 주가를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그런데 딥마인드가 최근 들어서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손실이 계속되는 딥마인드가 16억 파운드, 약 2조 5천억 원을 꿀꺽 삼켰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2021년 10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제목이거든요. 이렇게 야박하게 평가할 정도로 딥마인드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구글이 딥마인드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구글은요, 딥마인드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도 않고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그 결과 결국 노벨상까지 거머쥐었다는 거예요. No pains, no gains.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고통 없이는 성취도 없다. 이런 인생의 진리를 구글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보여준 셈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을 팍팍 깎았던 용산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지하에 있는 노벨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